다시 처음부터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뭔데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 하면 어떤 다른 세트에 있는 이미지 두 개의 코레스폰딩 하게끔 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공간이 다르다거나 시간 타임이 다르다거나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원톤 매핑이 되도록 디터미넌트 해주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영상이기 때문에 한 이미지에서 한 점이 대응된 이미지 한 점이 완전히 지금 원톤 매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아이덴티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의 한 영상의 한 점을 찍으면 그 점과 피지컬리 대응되는 다른 이미지에서의 한 점을 대응시켜주는 이런 걸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어떤 두 이미지 간의 옵티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얼라이먼트,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두 영상 간의 레지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영상이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영상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어떤 하나의 영상을 또 다른 하나의 영상에 매핑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랑 V가 있고 V0로 하면 이제 V의 이니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V0를 U에 매핑이 되도록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키를 찾는 과정이 되겠고, 이렇게 여기서 V0가 V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 의료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체인지, 두 영상 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디텍션 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프리 콘트라, 포스트 콘트라스트 영상의 매핑을 이용을 해서 그 조영제로 인해서 변화되는 영역을 디텍션을 해주는 거죠. 가장 쉽게는 이제 혈관의 조영제를 넣기 전에 한 장 영상을 찍고 넣고 나서 영상을 찍고 두 영상 간의 디퍼런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빼야 되는데 이게 영상이 프리랑 포스트 영상이 한 시점에 같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찍고 조금 이따 또 찍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변화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서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디퍼런스를 하면 조영제로 인해서 강조된 혈관 영역만 남게 되고 그 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3D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면 혈관이 이쁘게 보이더라 하는 분야를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프리 콘트라스트랑 포스트 콘트라스트는 굉장히 짧은 타임 변화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영상을 두 번을 찍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환자가 암이 있어서 영상을 한 번 찍고 나서 뭔가 이제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몇 달 후에 또 오세요, 몇 달 후에 또 오세요 그러면서 계속 팔로우 영상들을 찍잖아요. 그런 영상을 계속 보면서 눈으로도 튜머가 좀 줄어들었네, 좀 커졌네, 이 부분에 뭐가 생겼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두 영상 간에 매핑을 하고 그 부분의 튜머 영역이나 이런 우리가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의 구조적인 체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시점에서 찍은 두 개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핑시켜주는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타임 시점에 있어서 체인지 디텍션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꼭 어떤 변화를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영상의 이미지가 주는 정보가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를테면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CT나 MR 같은 영상들이 있겠고, 펫같이 약간 메타볼릭한 정보, 바디 안에 메타볼릭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이미지들은 서로 제공해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같이 보고 싶다, 대응돼서 보고 싶다 하면 두 개의 영상 간의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CT랑 펫을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오버랩 해가지고 CT는 해부학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네, 펫에서 그 메타볼릭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는 부분이 CT상의 어느 부분인지 대응돼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MR과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의료 영상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그냥 흔히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모자이킹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그냥 파노라마의 뷰 동영상에서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들고 쭉 카메라 돌려가면서 하면 굉장히 넓은 영역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가 사실 최종적으로 얻게 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매칭되는 포인트들끼리 연결을 해서 이미지 스티칭 과정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노라마 뷰를 만들어주는 이런 데서도 어쨌든 조금씩 움직이는 연속한 이미지들 간의 매핑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실제 레지스트레이션 한다고 했었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는 4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는 이미지 데이터 셋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 간의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어떤 걸 쓸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합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시겠고요. 시뮬러티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도 다양한 것 중에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미지 셋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두 영상이 있고 두 영상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는 레퍼런스, 하나는 플로팅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픽스드 이미지, 무빙 이미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는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하나가 그 고정된 이미지에 가서 변환이 되는 형태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이미지 중에서 어떤 거를 레퍼런스를 쓰고 어떤 거를 플로팅으로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MR 영상이 있고 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레지스트레이션 하고자 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레퍼런스를 잡는 게 더 좋을까요? 손 들고 공감하게 자 손 들고 제가 뭐 커피라도 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 원진희 선생님? 왼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정보가 많이. 네 맞아요. 그렇죠. 얘가 이 펫 이미지는 굉장히 그 스페셜 레조션이 낮기 때문에 약간 우리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블러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MR 영상을 레퍼런스를 놓고 펫을 플로팅 이미지로 해서 MR을 가서 맞게끔 레지스트레이션 수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권진 선생님 빼고. 하나는 슬라이스 시크니스가 1.5mm고 하나는 3mm의 thick한, 3mm 내지 5mm의 thick한 이미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레퍼런스로 하시겠어요? 은하 선생님? 어느 거 하시겠어요? 3mm. 3mm. 네. 왜요? 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3mm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3mm나 2mm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슬라이스 티크니스에 대한 그 이해가, 그러니까 인터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게 코로날로 잘라놔서 그런데 네. 엑시얼 두께가 3mm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Z축과 Z축의 사이의 간격이 하나는 1.5mm고 하나는 3mm니까 잘 보면 오른쪽 3mm가 그러니까 더 코로날이 블러하잖아요. 블러하게 보이는 거죠.
가는 선을 보면 좀 아니 차이가 나죠. 제대로 보여주려면 그냥 계단을 보여주든가. 그거는 좀 한다고잖아요. 실제로 레지스테이션 과정 중에 인터폴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큰 제너럴한 룰을 고려를 하자면 이제 전재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맞는 얘기인데요. 정보량이 많은 쪽 이런 경우에는 씬한 이미지가 더 정보량이 많으니까 이제 1.5mm 보통 레퍼런스를 잡고 3mm 영상을 이제 플로팅으로 움직여가면서 레지스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동안에 템포러리 정보량이 줄어요. 3mm를 타겟으로 잡으면 1.5mm를 3mm로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맞춰야 되잖아요. 매트릭스를 맞춰야지 이제 시밀레러티를 보니까.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을 항상 이제 레퍼런스, 로우 레졸루션을 플로팅으로 하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수술장에서 쓰는 진짜 정확히 맞춰야 되는 뭐 이런 인트라 OP 영상 같은 거는 로우 레졸루션으로 나오거든요. 로우 도즈에 로우 레졸루션 나와도 진단 영상처럼 아주 잘 찍은 영상을 여기다가 맞추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너럴리는 제너럴리. 정보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에다 맞추는 게 내가 손상되는 게 적은 거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네, 그렇죠. 사실 뭐 브레인에서도 뭐 표준 내 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다 그러니까 개별 서브젝트를 다 표준 공간으로 가져온다 그럴 때는 블러된 형태의 표준 내 지도 영상이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시기에는 이런 어프로치 접근을 하시면 내가 두 개 중에 어느 걸 레퍼런스를 잡아야 되고 어느 거를 플로팅을 잡아야 될지 결정하실 때 약간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그 1.5mm하고 3mm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지 슬라이스 가는 간격. 예 간격인데 네. 두께.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가지는 그 보이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5mm로 찍은 이렇게 슬라이스가 있는데 이거 두 개씩 거기 그냥 에버리지 해갖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이 된 거예요. 3mm가. 1.5mm를 찍어서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두께는 아니요. 이게 이제 달콤을 좀 들여다주면 복잡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인터벌이 있고 시크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랑 슬라이스 사이에 스페이싱이 있고 내가 스페이싱 3mm를 주고 시크니스는 5mm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오버랩이 생겨요. 네, 약간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새는 그냥 가장 쉽게 그냥 생각하면 이제 인터벌과 슬라이스 시크니스 그 스페이싱이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그냥 떨어지는 간격이 3mm 간격으로 영상이 한 장씩 얻어진다. 하나는 1.5mm 간격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볼륨 리컨이라고 하면 픽셀하고 똑같이 인터슬라이트 디스턴스랑 볼륨 티크니스가 같아야지 띵니스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빠질 것도 없고 오버랩도 없고 픽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쉽게 해서 복셀로 갔을 때 Z축은 볼륨 리컨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레디올로지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아까 3mm 인터슬라이트 디스턴스에 5mm 시크니스로 2mm씩 오버랩을 허용하는 리컨을 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특정 크기 5mm 정도 크기의 노즐을 보는 데는 5mm 리컨 하는 게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두께가 5mm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Z축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몇 mm씩 오버래핑이 되거나 몇 mm씩 빠졌거나 HRCT는 1cm에 1mm씩 해서 0.9mm가 빠지거든요. 이런 리컨도 쓰고 여러 가지 레디올로지를 할 때 판독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보량을 잃어버리게 별로 안 좋거나 사람이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데이터가 올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데이터가 오면은 일단 그걸 볼륨으로 다시 리포매팅하는 게 중요하고 판독 기준으로 보면 저거를 지금 코로나 뷰로 보여줬는데 사실 엑시얼 뷰로 판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티크니스가 약간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노이즈가 줄어요. 이게 센스티비티가 영향이 있는데 많이 받아서 에버리지 하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그렇게 영향이 보여요. 대신 블러하는 거죠. 블러하지만 이제 경계를 이제 잘 볼 수도 있고 계속 두껍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보고 싶은 크기를 잘 보게 두껍게 만들어요. 레디올로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인식을 안 하니까 일단 볼륨 리컨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체크는 해봐야 된다. 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요. 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하겠습니다. 변현 선생님, 2개 중에 어느 거 레퍼런스를 하고 싶으세요? 왼쪽 거. 그죠? 네. 이제, 이게. 근데 실제로는 네. 저걸 해보면 다 안 돼요. 뭐냐면 저걸 왼쪽 걸 F 그냥 하면 잘안 되죠. 하면 다 안 돼요. 네, 그냥, 네. 항상 FOB를 맞춰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처에는 갖다 놔야 합니다. 네, 왼쪽을 잘라야 돼요. 네. 맞추고 아, 싶어요. 이니셜을 잘 이니셜을 갖다 놓으면 되죠. 아 그렇긴 해도 그걸 과정이 이제 자르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네. 네. 자를 거는 좀 다른데요. 잘라야 돼. 왜냐면 우리가 볼륨 오버래핑해서 이렇게 네. 제기 때문에 오버래핑 안 돼 있으면 다 에러예요. 네, 그거 잘라야 돼요. 안 뭐 자르고 오버래핑은 예. 영역에서만 모두 시무스 외절을 어쨌거나 계산하고자 정말 하면 재밌게 머리를 잘라야 돼. 네, 그건 욕긴 한데 네. 표현이 과격합니다. 네. 다 해봤어요. 잘라야 돼요. 네. 한 사람의 의견이 따릅니다. 이제 FV가 영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골반 뼈에서부터 이제 사실 복부를 이제 많이 찍을 때 복부에서 위로 얼마만큼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통 이제 어디까지 이제 볼 거냐는 이제 그때 이제 클리니컬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리버를 2개의 영상관을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는 이렇게 FV가 되게 넓을 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리버 근처로 되게 타이트하게 FV가 설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네, 보통은 이제 이쪽을 레퍼런스를 잡고 얘를 근데 그 이주호 선생님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지 레지스션 2개를 한다고 했었을 때 센터끼리 이제 맞춰놓고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작을 하는데 얘 센터는 이상한 거의 이렇게 있고 펄이 있는 이쯤에 있고 얘는 센터가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이 너무 안 맞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레지스션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얘를 어느 정도 위치에 갖다 놓고는 이제 여기서 요 조그만한 더 크기가 작은 영상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레지스션 수행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영상 2개가 나한테 있을 때 어느 걸 레퍼런스를 하고 어떤 걸 플러팅으로 할 거냐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말씀드리면 이니셜을 맞춰야 돼요. 뭐냐면 네. 이게 우리가 딱 영상을 봤을 때 영상의 코어디네이션을 봐서 이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 눈으로는 뒤집어진 걸 이 컴퓨터가 굉장히 잘 다시 뒤집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플립을 다 하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상 코어디네이션을 잘 보고 다이콤을 디렉션을 잘 봐가지고 코어디네이션 맞춰놓고 해야 된다. 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면 이제 영상의 헤더 안에 보면 오리진 정보가 있고 코디네이트 정보가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볼륨 파일을 만들고 나면 CT상의 그 기준점은 저 발끝에 왼쪽 하단에 있는 점 포인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상에서 FOV만 보고 있다고 해서 영상의 오리진이 영상의 한 가운데 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충 눈을 봤었을 때는 대충 비슷한 위치를 찍은 영상 2개인 것 같다. 그래서 레지스트를 수행을 했는데 화면 밖에 영상 하나만 보이고 다른 영상은 화면 밖에 어디인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를 수행을 하기 전에 항상 오리진과 코디네이트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그냥 FOV가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두 영상이라 함은 할 때는 영상의 센터, 그러니까 이미지 상에서 매트릭스의 센터로 영상의 오리진을 다시 리셋 해준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좀 편하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리진과 코디네이트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영상 2개를 이제 골랐고 내가 어느 걸 레퍼런스를 할지 골랐고 오리진과 코디네이트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으면 되겠다 했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수행이 되냐면 이제 여기서도 MR 영상의 레퍼런스를 있고 펜 영상의 플로팅 영상으로 있죠. 그러면 어떤 이니셜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니셜 트랜스포메이션 정보가 있고
얘를 가지고 플로팅 영상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변환된 트랜스폼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두 영상 간에 이가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시뮬러티 이밸루에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충분히 비슷해진 것 같아. 그러면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난 거고요. 얘는 좀 더 비슷해져.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이게 좀 더 잘 맞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그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플로팅 이미지가 다시 다른 파라미터로 트랜스포메이 되고 또 비교를 하고 이런 루프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점점 맞아지다가 충분히 맞아진 것 같다 그러면 빠져나와서 레지스터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살펴볼게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거를 이제 쓸 거냐 그리고 두 영상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시뮬러티 매점 크라이테리는 어떤 걸 쓸 수 있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옵티메이션 과정이 이 전체에 동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트랜스포메이션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리지드, 어파인, 프로젝티브, 커버드. 그래서 보시면 이게 2D에서 리지드, 어파인, 프로젝티브, 커버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로컬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가 있을 때 트랜스레이션 과정이 수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리지드 변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파인은 이제 스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평행한 두 개는 여기서 오리지널에서 평행한 두 개는 리지드에서 평행하고 여기서 수직했던 두 라인은 리지드에서 수직합니다. 근데 어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평행한 두 라인은 어파인의 트랜스포메이션 하고도 평행하지만 이게 이렇게 기울여있는 직선이 되긴 하지만 이 두 개가 선이 이루는 각도가 변화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프로젝티브도 마찬가지네. 그렇고 커브드 같으니까 이 앞에 세 개랑 커브드가 가장 다른 점은 오리지널이 라인이었지만 커브드에서는 이 라인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가장 다르게 되겠고요. 하나하나 가장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리지드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만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어파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스케일링 그리고 스큐어닝이 있는 거고 프로젝티브는 그냥 라인이 라인으로 가는 것까지 보장하는 거 그리고 커브드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인이 커브로 변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가 있고 이게 T1 MRI 영상, T2 이제 MRI 영상을 플러팅 영상을 했었을 때 이 플러팅 영상을 이 레퍼런스에 갖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같은 거 이제 트랜슬레이션만 이용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오리지널 플러팅 영상에 이런 격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얘는 트랜슬레이션만 있으니까 완전히 좌우 평행 이동만 존재하게 되겠고요.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완전히 그 그리드 격자가 유지되는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어파인은 약간 정삼각형 모양이었던 거에 약간 마른 목걸로 스큐니까지 일어나게 되겠고 커브는 사실 이렇게 맞는 게 더 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맞았네. 그죠.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커브드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하게 라인이었던 것이 커브드 트랜스포메이션 적용을 하고 나면 그 라인 깨지게 되는 곡선 형태로 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랙티컬하게 저렇게 브레인 MR 두 개를 같은 사람에 맞추려면 무슨 모델을 써야 될까요? 맞춤자 제가 이런 커피 건대잖아. 커피 거는 거예요? 네, 지금 커피님이 한번 걸었는데 네. 뭐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여기 플로팅이 좀 틀렸고 데이터 분석팀에 한번 맞춰보시죠.
손예진 선생님 어느 거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브레인 쪽, 뭐 복부나 폐가 아니고 브레인 영역은 MR 영상을 T1을 한 번 찍고 T2를 한 번 찍잖아요. 그래서 내가 T1에다가 두 번째 찍은 T2를 갖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 골라보세요. 네, 그런 거죠. 이 중에 어느 걸로 맞추는 게 저 좋을까요? 중에서 제일 잘 맞아 보는 거 찍으시면 돼요. 요 세 개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찍으세요. 주세요. 어파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네, 얘기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우선은 분명한 거는 커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커브드는 거의 안 쓰신다고 보고 이제 커브들을 쓰려면 예를 들어 디제너러티브 디지즈 뇌가 이제 그렇죠. 확 변하는 네. 질환을 한 10년쯤 지난 사람을 맞추려면 스컬은 똑같아도 뇌는 변할 수 있으니까 커브들을 쓸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맞출 때는 사람마다 브레인이 좀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커브를 써야겠죠. 같은 사람을 두 번 찍었을 때 그리고 영상 모달러티가 영상의 스페셜 인티그리티를 보장하잖아요. 여기서는 XY 픽셀 크기도 다 있고 그리고 미지수가 많아질수록 그 레지스트레이션 언테빌러티가 증가해요. 그래서 최소의 미지수로 정확히 맞추려고 그러면 일단 리지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는 뭐 얘는 일부러 플로팅을 찌그러뜨려서 늘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레퍼런스랑 비스코름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는 있지만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리지드는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만 하는 거니까 뭐 일단 해야 되는데 어파인만 해도 사람 몸에는 생기지 않는 거죠. 맞죠? 리니어 관계로 막 스큐되거나 뭐 스케일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픽셀 크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픽셀 맞춰버리면 되고 이 스케일 팩터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프랙티칼리는 리지드만 하면 딱 맞지는 않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파인 하나는 약간 도움이 되고 커브드가 아주 잘 돌면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찍을 때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리지드를 돌려보는 게 일단 그렇죠. 정답이긴 하죠. 보통 리지드? 아니면 진짜 뭐 좀 늘리고 싶으면 영상처리 어파인 거지. 알고리즘에서 제공하는 거기 툴킷을 보면 리지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러이큐에이션 이런 걸 써가지고 센터 포인트를 잡고 센터 포인트 로테이션 그러면 또 스케일링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옵티마이션 되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어파인을 쓰는 게 정답이에요. 어파인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각각을 이제 그 옵티마이징 시키기 때문에 좀 잘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파인을 먼저 하고 대강 맞춰놓고 이제 난리지드를 돌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우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복부나 폐 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부는 원장님 이제 소프트 티슈들이 안에 이제 있고 얘가 한 사람이 두 번 찍어도 한 번 누운 상태 찍으면 아주 많이 변하진 않는데 장기들이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큰 반면에 브레인 안쪽이 그렇게 구조가 크게 그러니까 아주 진짜 뭐 몇 년을 막 10년을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서는 브레인 안에 모양이 그렇게 크게 변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쪽에서는 보통 그런 커브드, 보통 이제 뒤에서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는 너니디드 방식은 잘 안 쓰고요. 보통은 이제 리지드나 어파인 정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보통은 가정을 하고 내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옵티멀한 걸 찾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인 경우. 그렇죠, 같은 사람의 경우에.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맞춰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꼭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썼을 때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정리하는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의 개수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포메이션 정의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2D에는 3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 쪽의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각도 하나,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 파라미터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3D로 가면 6개가 됩니다.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 3개, 로테이션 파라미터 3개를 정의해 사실은 주시면 센터가 있을 수 있기
아웃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구현할 따라 네, 다른데 네, 이게 네. 전체 로테이션을 시키느냐 아니면 이제 센터를 놓고 돌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할까 하는 게 그리고 그래서 제너럴 보면 리지드, 어파인, 프로젝티브로 갈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점점점 이제 증가하죠. 맞춰야 되는 파라미터가 늘어나는 게 되고요. 자, 커브드가 되는 순간 얘가 인파이나이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티브까지는 결국은 내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한된 개수로의 파라미터가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커브드로 가는 순간 어떤 몇 개의 제한된 개수의 파라미터로 전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레지스트레이션 논문 한참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제목에 뭐 넌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논문들 읽어보면 넌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사전적인 의미로 끊으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리지드가 아닌. 근데 그냥 그런 논문들에서 말하는 보통의 넌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이라 하면 파이나이트한 파라미터를 정의되지 않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어파인,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안에 있는 파라미터, 이거는 이제 리지드나 어파인이나 프로젝티브냐에 따라서 개수만 달라질 따름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정해지면 그 영상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이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적용돼서 트랜스폼드 좌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의가 되는 반면에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넌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인파이나이트한 디그로드 프리덤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필드라는 걸로 이 영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필드라는 건 결국 뭐냐? 이거는 그냥 결국은 어떤 플러팅 영상의 한 점이 다 또 다른 한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되는 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방향과 그 길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팅에 한 점이 있고 걔가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걔가 변환된 좌표가 나오는 형태로 이게 모든 점에 대해서 이제 다 계산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각 점마다 벡터들이 나오고 이거를 벡터 필드 형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의 원래 위치로부터 파이널한 포지션까지의 그 거리랑 이제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MR T1 영상이 MR 레퍼런스가 있고 플로팅 덴시티 영상, 플로팅 영상이 있다고 했었을 때 레지스트레이션 된 다음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체크보드 형식으로 해서 얘가 트랜스폼 되고 나서 레퍼런스랑 이런 격자 형태로 번갈아가면서 위치하면 이런 엣지의 연결성을 주로 확인을 하면서 이 두 영상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던지는 건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MRI T1이 이제 그 영상 인풋이고 PD도 영상의 인풋이에요. 그 두 개를 입력을 받았고 유로렛에서 제너레이션을 저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필드를 제너레이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학습이 될까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면 대박이에요. 아직까지 누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영상 정합에 이제 유로렛을 사용하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하게는 유니폼하게 격자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 다 트랜스폼이 되고 나면 그 변화된 와프드 메쉬를 가지고 이 플로팅 영상이 이 부분은 좀 많이 변했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디스플레이스 벡터 피드로 해서 각 점에서의 화살표 방향이나 크기를 가지고 내가 이 위쯤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구현할 때 B로 구현해요. 매실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만약에 한 포인트가 이제 이쪽 방향 바뀌었다고 다 하면 막 꼬이거든요.
영상 이 점이 이렇게 가고 이쪽 옆에가 이렇게 가고 막 보여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래서 네. 영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필드가 다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틀리 계산되진 않고요. 하나 이제 메시 안에 네. 저 메시의 그리드 포인트 그리드 포인트를 가지고 네. 중간에 인터폴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D가 되고 그다음에 E를 이제 거기 D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영상 두 개를 가지고 뭐를 기준으로 할 건지랑 뭐를 무빙을 할 건지를 처음에 정했고, 무빙을 할 때 얘의 디그로스 프리덤을 얼마까지 줄 거냐, 그러니까 내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슈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얘가 중간중간 결국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충분히 비슷하다 그러면 옵티마이저는 충분히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게 최종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영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 거냐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고 하면 랜드마크, 서피스, 이미지 베이스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대부분은 다 이미지 베이스 레지스트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냥 랜드마크랑 서피스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 내에 약간 특징이 되는 피처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이제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레퍼런스에서도 랜드마크가 있고, 플로팅 영상에서도 대응된 랜드마크들을 찍어주면 결국은 그 대응된 랜드마크들끼리 거리가 최소화되면 제일 잘 맞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이건 지금 안고 영상 가지고 랜드마크 뽑고 트랜스포메이션 에디스에서 퓨전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 안구 영상 있잖아요. 네. 눈동자가 떨리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사람 눈동자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뇌 시각 중추가 잘 얼라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건데, 걸을 동안에 우리가 위화감을 안 느끼는 게 뭐 그런 건데, 광학 디토션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같은 카메라로 찍는데 앵글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피지컬로 찍는 건.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추면 잘 맞냐? 어, 리지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몰려하느냐의 문제가 예.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광학 오류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는 뭐 네, 네. 적당히 맞을지 네, 네, 네. 몰라도 네, 주변 네. 부분은 네. 광학 오차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내가 그 뭐야 김강국 서강국인가 그 안서준 서준모 교수인가 그 교수님 안저 영상 할 때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그래서 같긴 여기서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정합을 하면 그 디스토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브랜칭 포인트 특징점만 가지고 그냥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게 더 많은 네, 경우 네, 그런 네, 경우. 네. 근데 이러면 이제 특징점을 코레스폰딩에 찾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쉽게 찾지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선언돼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들을 양쪽의 이미지에서 다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서피스는 랜드마크의 약간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그냥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커브, 서피스 이런 어떤 할리우드 스트럭처 안에 오버랩 되는 게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이제 커브드랑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아니면 이제 그냥 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오버랩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많이 오버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레지스트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브레인의 바이러스 서커스에 이제 커브들이 있고, 이 빨간 선과 이 파란 선이 잘 맞으면 레지스트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커브의 A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피스, 그리고 이제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떤 모관을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이 마스크들끼리 잘 오버랩이 되면 잘 이미지가 잘 레지스트 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이 뭐예요? 자이러스의 네, 맥시멈 스켈레톤? 뭐 이런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굉장히 오래된 그냥 가장 쉬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터레이티브 클로즈스트 포인트라고
라고 해서 그냥 커브 두 개를 맞추겠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이제 픽스드로 있고 이 빨간색이 플러팅 커브 이미지 상에 있는 어떤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움직여서 이 파란색에 가서 맞는 게 최종 골이라고 했었을 때 우선은 각 점에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 가장 가까운 두 점을 가지고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디스턴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맞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나면 이 거리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클로지스트 포인트가 얘가 커브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다시 계산이 돼서 그 거리가 다시 계산되는 이런 형태로 반복을 해서 소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부만 겹쳐도 작동이 되고요. 네. 앞뒤에 짜투리가 있어도 정확히 되는 게 장점인데 이것도 이제 코레스폰던스를 안 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코레스폰딩이라고 우기고 이제 그렇죠. 찾는 네. 거라 이니셜을 잘 줘야지 그런 판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랜드마크랑 서피스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렬이 쉬운 알고리즘만 살펴봤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상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도 많이 쓸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미지 베이스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영상의 인텐시티 값을 기반을 해서 어떤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다시 두 개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자고 하면 인트라모달리티 레지스트레이션과 인터모달리티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고요. 인트라모달리티는 의미하다시피 내가 맞추고자 하는 두 개의 영상이 모달리티가 같을 때, 그러니까 한 환자가 오늘 찍고 3개월 후에 찍었는데 둘 다 CT 영상이다. 이런 경우. 네. 그래서 뭐 MR이면 MR, CT면 CT, X라면 XX끼리 같은 모달리티를 갖는 이미지 영상끼리 맞추는 경우는 인트라 모달리티가 되겠고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인터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서로 다를 때 뭐 CT랑 어떤 MR 영상을 맞춘다든지 MR과 뭐 펫을 맞춘다든지 조인트 수가 엄청 나오네요. 잠시만요. 왜 이게 먼저 나오지? 네. 여기서 뒤에 그 인트라랑 인터를 나눠서 설명하기 전에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의 조인트 히스토그램이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보려고 봤더니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안에서 히스토그램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히스토그램 설명이 있는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갔다가 오겠습니다.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하나만 있는 경우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인텐시티의 분포를 나타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가장 쉽게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안에 있는 픽셀 개수가 파이나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픽셀에 대한 인텐시티에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포처럼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지 히스토그램은 거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뭔가 깨지네요. 이런 8x8의 이미지가 있고 0부터 9까지의 인텐시티 레인지를 가지는 정수형의 레인지 인텐시티를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고 썼을 때 0의 인텐시티 밸류를 갖는 거를 세면 이제 3개가 있고 1을 세면 5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다 카운트를 하고 나면 이 이미지 전체는 0부터 9까지 이런 인텐시티 분포를 가지더라 하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 되겠고요. 이거 그냥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나면 다크한 그리고 콘트라스트 잘 안 보이고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나면 전체 인텐시티가 가질 수 있는 레인지 중에 앞쪽에 이 피크나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좀 분포를 하게 되는 걸 보이게 되겠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 이제 중간쯤에 위치는 하는데 어때요? 이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낮은 로우 콘트라스트 이미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얘는 브라이트하면서도 약간 좀 퍼져 있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미지 뭐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하이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들도 있게 됩니다. 네. 히스토그램 간단한 설명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가 두 개니까 조인트 히스토그램은 이 히스토그램을 확장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어쨌든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플로팅이 트랜스포메이 돼서 레퍼런스랑 어떤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1대1 매핑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MR과 CT가 있다고 했었을 때 MR에서의 한 점 그러면 그 위치에 대응되는 CT의 한 점이 있겠죠. 그러면 포인트 하나에서 인텐시티가 여기 두 개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항상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쌍은 양쪽을 인텐시티 X축과 Y축을 인텐시티로 해서 카운팅을 해서 분포를 나타내 이게 사실은 숫자인데 밝기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밝은 부분이 그 인텐시티 쌍이 개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주 간단한 오바이오 이미지 두 개가 있다고 했었을 때 레퍼런스랑 플로팅을 가지고 해보면 여기 이제 이 레퍼런스 A점과 플로팅 A점이 대응되기 때문에 1,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1, 1이 커러스폰딩 하기 때문에 조인트 히스토그램에서 1, 1에 해당되는 부분에 카운트가 하나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25개의 페어를 싹 돌면 이런 식의 조신토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쪽으로 각각 다 프로젝션의 서메이션을 하면 플로팅 영상의 히스토그램, 레퍼런스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레지스테이션에서 두 개의 영상이 있었을 때 이미지 두 개의 페어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인트 히스토그램 먼저 나온 이유가 인트라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아이디얼하게는 아이덴티티한 위치에 분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티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아이덴티티 릴레이션에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쓰는 시뮬러리티 메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완전히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에서 0이었으면 플로팅에서도 0이고 레퍼런스에서 1이었으면 플로팅에서도 1이고 이런 관계가 맞으면 얘는 그냥 뺐을 때 오차가 제로가 되면 아이디얼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텐시티 디퍼런스를 시뮬러리티 메저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아이덴티컬하게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됐었을 때 얘는 아이덴티티 하진 않지만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은 보장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쓰는 게 코릴레이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순서는 그러니까 어둡고 밝기의 순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가 역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본과 소프트 티슈가 있다고 했었을 때 한 영상에서 소프트 티슈가 더 어둡고 본이 더 밝으면 다른 영상에서도 소프트 티슈가 더 어둡고 본이 더 밝은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게 기울어짐에 따라서. 하지만 그 순서가 역전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코릴레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시뮬러티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라 모달리티는 이제 보통 이런 어센션이 다 맞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텐시티 디퍼런스는 이러한 메저들로 계산을 한다고 수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스퀘어드 디퍼런스냐, 앱솔루트 디퍼런스냐 이 차이가 있고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계산하기 빠르고 하지만 인텐시티 릴레이션십, 아이덴티티 릴레이션십이 가정이 돼야 되고 당연히 모노모달 이미지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게 돼 있고 포인트 2, 포인트 코레스폰던스를 가정을 하고
변변이 있고 없고의 네. GT를 했을 때는 네. 항상 리니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기에는 변변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리니어하지 않는 안 하실 수 있죠. 그 부분 있죠. 변경이 이제 이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이제 많은 과정들이 깨지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대부분은 정상이고 변경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영상 처리가 참 어려운 게 변경의 크기하고 인터액션해요. 거의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 상당 부분은 정상이 참 잘 돌아가지만 디지즈가 심하면 안 돌아가는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병변이 작다고 하면 어쨌든 그 병은 몸 안에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맞추고 나면 병도 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잘 맞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게 막 아주 많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상 전체적으로 맞추는 식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부를 맞추다 보면 그 부분도 병변 부분도 같이 맞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를 보면 이제 또 변화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인텐시티 디퍼런스가 있고 코릴레이션 테크닉 같은 거는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네. 사실은 이 MSD의 약간의 그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셔도 되긴 되는데요. 도메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는 이미지 레벨에서 하는 거, 이거는 조인트 히스토그램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냥 하는 건데. 조인트 히스토그램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수식은 그냥 빼는 건데. 네네. I가 뭐예요? 그냥 아이가 이미지에서 아이가 아 그냥 뽑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뭐 결국은 두 개에서 페어로 뽑으니까 조인트 네네. 히스토그램을 네. 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조인트 히스토그램이 네. 모노모달리티면 코릴레이션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정합이 되면 될수록 네네, 아이덴티칼이 맞아요. 한 줄로 네네, 써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맞습니다.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네네.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는 수식적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뭐 그 앞에서의 MSD 이퀘이션을 쭉쭉쭉쭉 풀어놓고 이 앞에 두 텀, 그러니까 을 무시하면 그게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A랑 IB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페퍼라고 보고 걔는 무시를 하고 네, 연관이 있는 텀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로마나이즈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이런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1부터 0을 거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개수로 나오게 되고 이제 0이 코릴레이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코릴레이션인데 양이 코릴레이션이냐 이미 코릴레이션이냐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네. 얘는 당연하게도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가정을 한 프로퍼티가 되겠고 모노모달 이미지에서만 워킹을 하고 포인트 투 크로스펀던스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인트라모달리티는 얘가 이제 회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의 차이, 밝고 어두운 거의 정도의 차이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인터모달리티가 되면 그 어썸션이 깨지게 됩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 MR에서 T1 이미지를 찍고 T2 이미지를 찍으면 CSF가 T1 영상에서는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보다 더 어둡게 되고 T2 이미지에서는 더 밝게 되는 티슈의 성질에 따라서 밝기 오더라고 하는 게 모달리티가 건너가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앞에서처럼 어떤 라인 형태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군집의 형태로 모여지게 되는 걸로 인텐시티의 대응 분포가 관찰이 된다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에서는 이 정도 밝기 분포를 가졌던 것이 어두운 쪽에 밝기 분포를 가졌던 게 플로팅이 가면 이쪽에 밝은 분포를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게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운 게 플로팅에서도 약간 어두워 레퍼런스에 밝은 게 플로팅에서는 중간 정도의 밝기로 순서가 깨지게 되는
그래서 조인트 히스토그램에서 이게 이제 모여서 분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인터모달리티 레지스텐션에 사용되는 시뮬러리티들은 다 이 조인트 히스토그램의 샤프한 정도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얼마나 밀집돼서 모여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매저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의 조인트 히스토그램이 있었던 것들이 레지스테이션이 되고 나면 대응되는 티슈들끼리 비슷한 레인지의 인텐시티 코러스폰던스를 가지게끔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로 조인트 히스토그램의 이제 분포가 변화하게끔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레지스테이션 과정이 수행이 된다는 거고, 여기 보면 레퍼런스 플러팅이 있고, 여기는 보면 이제 사각형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밝고, 중간 밝기, 어두운 밝기고, 플러팅 같은 경우는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밝기가 되겠죠. 그거를 지금, 그리고 플러팅 이미지가 지금 약간 좌측으로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사용을 하면서 플러팅이 맞아지면 이런 형태로 모여지게 되더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거는 엔트로피도 있고, 조인트 엔트로피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반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두 이미지 간의 쉐어드 인포메이션의 양은 맥시마이즈하고 컴바인드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은 미니마이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 이게 미스 얼라인 되었을 때 분포랑 잘 레지스테이션 되었을 때 조인트 히스토그램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스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전체 조인트 히스토그램에서 로우 프로버티를 갖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얘가 낮게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분포하게 되겠죠. 잘 맞으면 더 높은 확률의 페어가 더 적게 가지게 되겠고요. 이런 식이 될 거고, 네. more uncertainty 하기 때문에 얘는 higher 엔트로피를 가지는 거고, less uncertainty 하기 때문에 low 엔트로피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컴바인드 이미지가 더 컴플렉스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컴바인드 이미지가 제공하는 게 인포메이션이 많다는 거고, 컴바인드 이미지가 레스 컴플렉스 하기 때문에 얘가 레스 인포메이션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미지 레지스테이션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랑 조인트 엔트로피 수식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브레인 MRI 헤드 영상의 2개의 이미지 레지스탄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냥 완전히 같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우선 이게 2mm를 미스 레지스테이션을 시켰다고 보면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의 분포로 원래는 아이덴티컬한 조인트 히스토그램이었던 게 퍼지게 되겠죠. 믹스 얼라인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더 넓게 퍼지는 형태로 조인트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되겠고요. MR과 CT의 이미지 레지스턴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잘 맞았을 때의 조인트 히스토그램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2mm, 5mm로 레지스트레이션이 약간 어긋나 있었을 때 조인트 히스토그램들을 보시면 이쪽이 좀 더 낮은 확률을 가지는 페어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밝게 나왔던 것들은 저는 몇 개로 있는데 더 넓게 퍼지게 되겠죠. 이런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게 됩니다. 얘는 MR 펫도 비슷한 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백그라운드 오버랩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초반에 잠깐 나왔는데 시뮬러리티 매저를 계산할 때 오버랩 영역, 오버랩된 부분에서만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얼핏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게 보면 백그라운드 오버랩이 증가를 하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거는 부분에서 물체가 없는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졌을 때 좀 잘 워킹이 안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되겠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부분 오버랩이 증가를 하면 조인트 제로가 증가를 하게 되고 얘가 디크리즈하는, 얘가
백그라운드 오버랩이 디크리즈를 하면 얘가 디크리즈를 하고 존재가 인크리즈 하는. 네. 그래서 조인트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면 얘가 백그라운드, 오버랩 되는 백그라운드를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하는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게 되겠고요. 많은 문제가 네. 그렇죠. 배경만 맞추고 있는. 그렇죠. 네. 배경은 이제 그렇죠. 제로제로에서 엔트로피를, 조인트 엔트로피를 옵티마이즈 시키기가 쉬우니까 얘가 쉬운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걸 보완하고자 이제 나오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랑 B 이미가 쉐어하는 인포메이션의 매저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이미지가 다른 걸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조인트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그 픽셀 인텐시티 페어의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아까도 처음에도 조인트 스팸 예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서메이션하고 이쪽으로 서메이션하면 각각의 이미지한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되고, 그거는 각각의 이미지의 인텐시티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포들을 이용을 해서 분포에서 엔트로피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엔트로피가 각각의 영상에서의 엔트로피를 마지널 엔트로피라고 하고, 두 개의 조인트 엔트로피의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레이쇼를 가지고 노멀라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노멀라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거 아주 기본적인 대표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보고, 이거의 조금씩의 변형들과 이런 확장판과 이런 것들이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이런 개념들로 가져왔고요. 어쨌든 이제 시뮬러티 매저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게 인트라모달이냐 인터모달이냐, 얘의 리니어티가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약간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자체에 설명할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픽셀 인터폴레이션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그 시뮬러티를 계산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가져왔고요. 자, 우리가 픽셀의 코디네이트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셀 센터드랑 버텍스 센터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히스토그램 그릴 때도 그렸다시피 뭐 3x3 매트릭스 그 영상 해놓고 그 안에다가 숫자를 써놓은 거는 가장 쉽게 셀 센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쓴 거죠. 그래서 어떤 박스 픽셀이 어떤 사이즈를 갖는 크기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값이 어사인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에 값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인터폴레이션을 생각할 때는 셀 센터드보다 버텍스 센터드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셔서 여기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인터폴레이션이 왜 계산이 돼야 되느냐, 그냥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픽셀 스페이싱이나 이런 것만 달라져도 두 개의 시뮬러티 값을 계산하거나 할 때는 인터폴레이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이런 식의 어떤 픽셀 스페이싱을 가지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이 Y축으로는 좀 더 큰 간격을 가지는 플로트 영상이 있다고 했고, 센터를 레퍼런스에서는 이 빨간 점, 플로팅에서는 오렌지 점을 지정을 했었을 때 그냥 갖다가 맞춰놓고 보면 그냥 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픽셀로는 크로스 쿼터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레퍼런스에서 한 점을 있고 걔에 대응되는 플로팅을 계산을 하려면 걔는 인텐시티가 어사인되지 않는 중간쯤에 위치하는 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점의 인텐시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 과정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로테이션 이런 거 가기 시작을 하면 보여지죠? 왜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점에서의 대응되는 점의 인텐시티가 없잖아요. 플로팅 상에서는 이렇게 주변에 4점만 있으니까 이 주변에 4점을 2D에서는 4점을 이용을 해서 이 점의 인텐시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인터폴레이션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죠. 인풋 픽셀 로케이션이 완전하게 이그젝트 인풋 픽셀 로케이션으로 코레스폰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텐시티 로케이션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서라운딩 인풋 픽셀, 그러니까 내가 인텐시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인텐시티 값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 중에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것부터 니어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은 주변에 점이 4개 있으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점에 있는 인텐시티 밸류를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빠르고요. 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없는 밸류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정수형의 어떤 CT 밸류가 있었는데 인터폴레이션 하고 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니어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값에서 하나를 복사해오는 거기 때문에 없는 새로운 밸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네, 뭐 아티팩트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보통 영상, 시트나 MR 같은 영상 인터폴레이션 하는 뒤에 나오는 바이리니어, 트라이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마스크를 인터폴레이션 할 때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리니어, 트라이니어 인터폴레이션은 근접한 영상의 리니어 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D, 2D, 3D로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1D 같은 경우는 2개의 점, 근접한 2개의 점을 이용을 해서 요 거리를 가지고 웨이트를 줘서 썸을 하는 거고 2D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점에 대한 요 면적들이 웨이트가 되는 거고요. 3D 같은 경우는 8개의 이웃한 점의 볼륨 P가 웨이트로 들어가서 웨이트 썸을 해서 중간에 있는 한 점의 인텐시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헤비 좀 계산량이 많아서 우리가 보통은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약간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어떤 문제가 있냐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요 안에서는 연속성이 이 안에서는 연속성이 있는데 요 꺾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정의 스플라인 커널을 이용해서 샘플 포인트를 몇 개를 쓸 거냐 그래서 이런 곡선 형태로 웨이트를 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내가 한 점에 인텐시티 계산하고 싶으면 양쪽으로 2개씩 4개의 포인트의 인텐시티 정보를 가져와서 걔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스플라인 커브 곡선을 이용을 해서 웨이트를 계산을 해서 웨이트 썸을 하게 되는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주 막 눈에 띌 정도의 차이를 많이 보여주지 않고요. 정말 정교한 계산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보통은 저희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바이리니어나 트라이리니어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리얼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프로젝터야 얼마나 아티팩트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데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모니터로 보이면 그나마 좀 가끔 보이긴 하는데 프로젝트는 프로젝터 자체가 블러를 시켜주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발표 자료도 보면 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대를 해서 보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이시나요? 약간 계단식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사실 바이리니어랑 바이큐빅은 눈에 막 두드러질 정도까지의 차이는 제가 관찰이 되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좀 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번